우리의 사회 이제 다섯 번째 시간 좀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는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는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무법한 편의주의라. 그러니까 내적인 편리와 평안을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사실은 용인하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공산주의는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319페이지 보게 되면은 첫째는 이제 이상주의적 형태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그러니까 그 이상주의 형태로 본다면 그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는 모두가 합법적이면서도 행복하면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 이상주의적 어떤 마르크스 레닌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모든 이성에 반대한 도약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그 사회로서의 이런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모든 뭡니까 그 본성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실은 모두가 공동으로 공유하는 그런 사회에서 과연 그런 사회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모든 이제 이성들을 좀 이렇게 반대하고 그 사회를 도약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모두가 공평한 사회니까 그는 마치 이제 인간의 얼굴을 가진 공산주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려면은 오직 마르크스 레닌 사회주의 체제에만 있어야 되잖아. 다른 체제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오직 한 체제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흘러가는 게 이제 전통적인 공산주의다, 보수적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소련 연방,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었던 소연방,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인데 옛날 소련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의 이 관료적 구조와는 다른 어떤 그러한 모습의 이제 이 공산주의를 이제 그런 형태의 공산주의를 이제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주의는 존재하지 않고 막 그런 사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전통적인 공산주의는 이제 마치 소련 연방에 존재하는 것처럼 매우 관료적인, 그죠? 그래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거고, 공산당 자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관료적 조직. 그로서 이제 그 전통적인 공산당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인데, 대부분 뭐 젊은 운동가들이
이 공산당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는 다 이상주의적 사회를 꿈꾸면서 운동하지 않겠어, 그지? 근데 실제로는 이 보수적이고 여기에 있던 공산주의가 현실에는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참 셰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개인적 평안과 풍요가 공산주의 아래서도 허용된다면 많은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 평안과 풍요가 이상주의적 사회에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 이 젊은 사람들, 노인 사람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근데 공산 사회는 어떤가? 모두가 평등한 사회 속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평안과 풍요를 추구하고 사회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할 그 두 체계가 과연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공존이 가능할까?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들은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타나는 운동 가운데 개인적 평안과 풍요에 대하여, 젖어 있던 시대에 항거하여 젊은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꿈꿨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과 이제 사회주의 이 국가를 만들고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개인적 평안과 풍요를 추구하는 이 젊은 노인 세대들, 기성 세대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새로운 이상 사회를 꿈꾸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하는 거지.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서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지. 한번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그래 모든 것을 사회가 다 해준다니까 좋지. 그 젊은 사람들은 그 개인적 풍요와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한테 저항해 가지고서 새로운 사회를 이끌었는데, 근데 그 사회가 그 앞선 개인적 평안과 풍요를 추구하는 사회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개인적 평안과 풍요가 최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국가도 그거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또 그런 자본주의 국가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그래도 각자가 이게 아니다, 삶의 새로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저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보수적인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 안에서는 더더욱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또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럽에 대한 이야기, 유럽에서 막스 레닌주의가 시작되었고, 유럽에서 확장되었고, 그리고 또 유럽의 한 주인, 또 소연방에서 이것이 관료적인 어떤 보수적 공산주의가 이제 세워졌다면, 아무래도 이제 유럽은 왕조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왕조 국가에 대한 어떤 저항들이 강하였고, 또 새로운 그 시대에 대한 사상의 흐름이 분출된 것이 또 유럽이었기 때문에 그 분출된 사상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이끌었던 게 유럽이었다면, 미국은 이제 신대륙이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착했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사회를 이제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사회가 세워지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미국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어떤 사상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미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화되는 과정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그렇게 얘기해요. 독일의 신학이 아주 이론적이고 딱딱하다고 한다면 또 영국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를 중화되고
미국으로 오면은 실천적인 신학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어쨌든 이런 어떤 유럽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전통이 있잖아. 유럽은 오랜 시간. 뭐 미국은 기껏해야 뭐 200년 조금 넘는 나라니까 그런 차이를 생각한다면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미국에서는 다른 많은 실제적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자율적으로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점차로 그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될 때까지 발전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수정헌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을 세웠던 그, 이 사람들 이제 바더스라 그러더라고. 선조들이 세운 나라는 처음에는 건강하고,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영국과의 이 독립전쟁을 통하여서 독립이 되어진 이후에 그들의 정신 속에는 분명히 기독교의 정신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수정헌법이 세워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종교의 자유 되게 의미가 커요. 원래 헌법에서 수정헌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미국에서도 점점 이루어지고 있을 때 원래의 기반은 기독교적 기반이었는데 이 기독교적 기반이 이제 점점 약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이걸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사무엘 러더포드가 국가와 이 국민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표현한 책이 렉스라고 하는 책인데 법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법이 곧 왕이다라고 이 렉스가 이제 곧 번역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책이고 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이 법은 왕이다 렉스는 그 이후에 이제 뭐 로크라든지 또 루소라든지 이런 긴 영향력을 줬고 미국 헌법의 가장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 기원을 따진다면은 이제 렉스가 잘 나타나죠. 제가 쓴 책, 그 기독교인의 정치 색깔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잘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그 내용 가운데 이 어떻게 국가적 사상이 흘러왔는가, 현대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 러더포드의 렉스다. 근데 이 기반이 원래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터전이었는데 이제 점점점 그것이 기반이 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반이 이제 약화되거나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반 위에 세워졌던 그 나라가 그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반이 없으면 각자가 자기의 기반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의 이제 모습. 그게 이제 수정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 가져다 준 아주 큰 또 파동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건강한 기반이 세워졌을 때는 그 나라가 가는 방향이 분명하지만 기반이 약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율적 자유가 사실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율적 자유의 가장 나중에 살펴보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51%의 진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51%가 진리가 되는 뒤에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거든. 51%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지. 왜냐면 기반이라는 게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사람의 자율적인 생각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반을 어떻게 갖겠어? 다수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맹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 민주주의 맹점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충분한 기반이 없는 현대적 근대 과학은 사회학적인 과학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과학이 그러니까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이 기반이 사라지게 되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오랜 시간과 우연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선택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 신앙적인 믿음이고 그건 사회학적인 거지.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됩니다. 사회학적인 이해를 설명한다면 뭐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신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신자라,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된 사람을 신자라 그런 거거든.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자, 성도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뭐냐면 성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가 무리도자거든.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건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성도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성도는 교회다. 이게 명확한 거야. 근데 만약에 가나안 성도 그럼 뭐가 되겠어?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이게 양립할 수가 없잖아. 성도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가 될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뭐야? 교회라는 개념이 물리적인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지. 이 건물에 오는 사람은 성도고, 그지? 근데 나는 이 건물에 빛과 손길 안 나가겠다. 그러면 나는 뭐 건물로서의 개념이야. 근데 그거는 사회학적인 개념이지. 사회학은 신학적 이해를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는 그래. 가나안 성도가 마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기독교인.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제가 쓰면 도피 성도가 맞다는 거지. 교회로부터 도피한 사람, 성도야, 성도인데 교회를 잠시 도피한 거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도피할 수밖에 없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가는 데서 성도라면 그 사람을 교회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닌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 그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현대적 근대과학에 충분한 기반이 없으면 이런 사회학적인 과학이 되듯이, 사실은, 신학에 대한 충분한 기반이 없으면 이 자체도 사회학적 신학이 돼버린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근데 그걸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현 세계가 너무 슬픈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사회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삶. 이게 아주 오랜 역사의 흐름이고 지금 우리도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기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반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관심이 없거든. 그냥 뭐 당장 편리하고 사람들이 이게 소통하고 있고 있는 걸 그냥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쓸 때는 좀 얼굴이 찡그려지더라고. 그걸 이게 교정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시민법도 사회학적 법이 되는 거지. 자, 시민법이라는 거 흔들리지 않은 기반이었는데 이게 이제 기반이 흔들려지면 시민법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사회학적 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 대표적인 사람이 웬돌 홈즈 2세예요. 이 사람은 되게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대법원 판사였죠. 이 사람이 한 표현 중에 이런 것이에요. 진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국민의
다수 표결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는 다수 표결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수로 결정하는 게 진리다. 그건 뭐예요? 사회학적인 표현. 사회학적인 다수가 추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아니,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소수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고 다수의 가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은 운동가들이 저항하는 게 소수의 가치를 저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성소수자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소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가치가 중요한데 소수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니까 이 소수자들이 다수의 가치에 저항하는 시대거든. 그럼 왜 이런 게 기반이 없으니까 사회학적인 싸움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수가 옳은 게 아니고 소수가 옳은 게 아니라 기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는 거지. 이해가 돼? 우리의 관점이.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것은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다수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못 바꿔.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저항하며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수가 옳으냐 소수가 옳으냐라고 판단할 때 사회학적인 것은 표결의 원리지만 왜? 기반이 없으니까. 절대적 기반이 없으니까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야, 진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성경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다수가 결정할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거지. 예를 들자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로웨이드 사건 낙태를 합법화할 때 5대 3인가? 이렇게 이제 5대 3가 해서 결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수가 결정한 거야. 그러면 홈즈에 의해 있단다면 진리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왜? 아니, 다수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이런 원리라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소수자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이게 합법화를 해달라고 했을 때 핍박받는 소수자니까 존중받아야 되지.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게 아니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그럼 기독교적 기반에서 볼 때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합법화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의 상황이 안타깝고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 그게 모두가 공인하는 법으로서의 가질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 논쟁도 이러한 근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냐하면 이 사람들 법적인 지위를 가져서 사실은 자신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지만 반면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합법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기반이 있다. 근데 홈즈가 얘기하는 이 개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지. 그러나 사무엘 러더포드의 관점은 모든 것의 기반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과 다수의 표결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거다. 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 홈즈의 편지 이거를 또 읽어보면 의미가 있어요. 법전의 발전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궁극적 질문은 공동체의 지배적 세력이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제재가 방해할지라도 무시하고 나갈 만큼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공동체의 세력, 지배적인 세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들이 법이라는 거, 법. 법의 기반이 다수결이고 공동체 지배적인 생각. 이 바로 법이다. 이게 사회학적 법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관습법도 다 마찬가지 그런 의미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전 대법원장이었던 프레데릭 무어 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는 없다는 원칙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절대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가 없으면 상대인데 상대의 핵심 중에 한 게 뭐냐? 공동체 지배 세력이 원하는 거. 그건 다른 표현로 하는데 뭐죠? 공동체 지배 세력이 원하는 게랑은 다른 표현로 한다면 뭐 다수결이지. 다수결.
원칙. 그러니까 다수결이고 진리라고 보는 거죠. 모든 법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흘러가야 된다. 그거를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법이 흘러가야 된다. 그럼 사회가 낙태를 다 용인한다면 낙태로 가고, 사회가 다 동성애를 용인한다면 동성애 합법이 되는 거고, 사회가 다 젠더를 말한다면 그걸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사회학적인 법이론이고 현대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냐. 왜 그런가? 기반이 무너졌으니까. 렉스라고 하는 법이고 왕이고 그 법은 성경이거든. 우리가 폴 로버트 그림처럼 본 것처럼 이 모든 판결의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상대적인 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가 없다. 이게 아마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된 거지.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절대가 없다. 유럽에서는 이상주의적 혹은 그 보수주의적 공산주의가 발흥하였을 때 미국에서는 이러한 절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없는 그런 사회로서의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면 보자. 그러면 공산주의의 개념이 뭐가 되겠어? 거기도 유물론적 기반이잖아. 거기도 절대적 기반이 아니지. 모든 게 다 유물론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기반도 사실은 절대적 기반이 없어지고 유물론적 기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절대적 기반 위에 세워졌던 미국 역시도 이제 시대의 흐름이 가면서 절대적 기반이 사라지고 사회학적 법 이론이 이제 미국 사회를 흔들게 되는 그런 이제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로스코 파운드라고 하는 사람이 법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썼어요. 이거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 히랍 철학자들은 한편으로 복종의 전통과 습관과 다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잠시 동안 정치적으로 최고인 것의 의지와도 다른 어떤 것이 사회적 통제의 확실한 기반을 발견하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리적, 자연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의 입주 속에서 그런 기반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법 원칙.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 300. 그렇지. 여기 322쪽이지. 그러니까 자연에 기반해서 사실은 이제 자신들은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행동했던.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연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의 입주 속에서 사실은 사회 통제적 기반을 발견하려고 한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회의 기반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를 유추한 거예요. 자연이라는 현상을 통해.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다 유물론 쪽으로 가야 되잖아. 보면은 자연을 보게 되면은 자연의 변화,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이렇게 나무가 모든 물질들이 심어졌다가 자랐다가 형성됐다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동물 세계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찾아냈다고. 근데 이미 자연은 사실은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문제는 자연이 정의롭지가 못한 거야. 자연을 기반으로 할 때는 정의롭지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이 숭배받던 루소, 괴테 그리고 이런 콘스탄폴 시대에는 자연을 법으로 삼으려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었죠. 이게 이제 자연법 그리고는 자연법 법률학파인데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자연법이. 그래서 이 자연법 사상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지배를 하지.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의 법 속에 이런 자연법은 아주 크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보게 되면은, 그 밑에 보게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얘를 18세기 한번 볼까요? 시작. 18세기 자연법학파의 법학자들은 완벽하고 완전한 법 체계는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연적 법의 원리에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법학자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연법의 원리 위에 수립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그 법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맨땅에 태어나 가지고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자연이 존재하잖아. 그럼 우리보다 자연이 먼저 존재했다 생각하는 거야?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야, 그지? 그러면 먼저 태어난 우리들이, 아니, 이게 먼저 존재하는 것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 이 사회를 만들어갈 때 뭘 기반으로 해야 되겠는가? 보니까 먼저 있는 자연의 존재 가능성들, 이 자연이 이 자연 세계를 유지하고 가는 모습들을 이성적으로 살펴서 그 자연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가져오는 거지. 그것이 이제 자연법의 원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자연을 잘 판단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법 체계를 만들어가는. 짐승들의 법을 뭐,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지. 자연의 모든 원리. 그러니까 꼭 짐승들이 자연의 원리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연은 도덕이나 법에 대한 충분한 기반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자연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잔인하기도 하고 잔인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언제 일관성이 있지 않아, 자연은. 그죠? 자연은 일관성이 있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일관성이 없는 자연을 통하여서 법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무리한 것이겠는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법이 확고한 가치를 주리라는 희망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조셉 여기 보게 되면 샤르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있던 법은 가변적인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가 이제 느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때 도덕법이 풀립에도 물방울에도 벼열에도 쓰여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구체적인 계명, 법령, 명령 그리고 판결로 이루어진 거룩한 토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전범 재판을 할 때 이게 자연법 원리로 자연이 거룩하지 않잖아. 그럼 이 법의 근거에서 사실은 판결한다는 건 되게 이제 무리한 행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자연의 기반에서 찾으려는 이 노력은 매우 허점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공산주의도 뭐예요? 유물론의 기반. 그리고 미국의 이 자연법도 유물론의 기반. 결국은 유물론의 전제에 의해서 시작된 것들은 사실은 원전에보다 사회주의자는 무법한 편의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연법으로 해서 또 이 법을 만들어가는 이 미국의 모습도 사실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다. 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